제가 견적을 낼 때 이렇게 할 걸 하는 아쉬운 점이 몇 가지가 있었어요. 그 중에 한 가지가 우하! 안녕 여러분, 오늘입니다. 오늘 이렇게 낯선 장소에서 영상을 찍고 있는데요. 요즘 통 제가 영상을 많이 못 올렸어요. 그 이유가 바로 이 집 때문입니다. 이 집이 어떤 집이냐? 저희 결혼할 때 어머님께서 남편 명의로 준비를 해주신 집이에요.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할 때 들어서 살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그때 결혼 준비하면서 너무 정신이 없는데 리모델링해서 살기도 너무 힘들 것 같고, 그리고 그때 당시 세입자분이 살고 계셨어요. 그래서 세입자분한테 그냥 받는 세로 우리도 연세를 살자 이렇게 해가지고 연세를 살고 있어요, 지금도. 그러다가 이제 세입자분이 나가시게 돼가지고 이 집을 팔으려고 부동산에 내놨더니 생각보다 안 팔리더라고요. 그 이유가 굉장히 낡아 있어요, 이 집이. 그래서 이 집을 리모델링 하지 않고는 팔기 어렵겠구나. 그래서 리모델링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 업체를 찾아보고 견적도 많이 받아보고 했죠. 근데 리모델링을 하려고 또 막상 마음을 먹고 보니까 이 크기가 작은 크기도 아니고 앞뒤로 베란다도 있어가지고 굉장히 실용적으로 쓸 수 있는 공간이에요. 힘들여서 공들여서 리모델링을 했는데 그냥 바로 팔아버리면 너무 아까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비싼 돈을 들여서라도 리모델링을 해서 우리가 살다가 아이가 나중에 태어나고 아이가 크면 그때 팔아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리모델링을 하기로 했어요. 결국 한 지금까지 8개 업체? 거의 한 6개 업체? 이 정도는 견적을 받아봤는데 썩 마음에 드는 견적을 주신 업체가 많이 없어가지고, 그리고 또 제주도 리모델링이다 보니까 육지보다도 가격이 비쌀 것 같고 뭔가 정보도 많이 없어서 제가 영상으로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은 이 집의 모습을 좀 보여드리고, 오전에 지금 또 다른 업체에서 견적을 보러 와주시기로 했어요. 그래서 한번 견적 내는 것도 같이 영상으로 보여드릴게요. 이 집의 현관부터 보시자면 되게 오래된 집이에요. 이 걸쇠도 되게 옛날 거죠. 현관 리폼한 흔적도 보이고요. 추억의 우유구멍, 정말 얼마만인지. 현관도 굉장히 작은 편이고 여기에 중문도 없어요.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화장실이 딱 보이는 구조. 전체적으로 이런 느낌의 현관입니다. 들어가 보면 이 왼쪽에 신발장이 있고요. 생각보다 이 신발장이 너무 멀쩡해가지고 시트지 리폼만 해서 이 신발장은 살리기로 했습니다. 신발장을 지나면 바로 거실이 나오는데요. 정면에서 보면 넓어 보이기도 하지만 앞쪽으로 베란다가 크게 나 있어가지고 거실이 상대적으로 좀 작은 느낌이에요. 거실과 현관을 분리해서 더 안정감을 들게 하려고 여기 중문을 설치할 예정이고요. 아마도 이게 내력벽이라 벽은 살려야 될 것 같지만 샤시만 터서 거실을 확장하려 합니다. 베란다에 이 빨간 벽돌이 너무 마음에 들지만 단열을 위해서 이쪽은 다 목공사가 들어갈 예정이고요. 에어컨 구멍도 다시 뚫어야겠죠? 바닥도 보일러 배관을 확장해서 단열을 신경 쓰고 강마루가 연속되게 깔리게 될 거예요. 나가서 다른 쪽을 볼까요? 이 투박한 인터폰도 스피커형으로 교체를 할 거고요. 여기가 안방인데 옛날 집답게 거실만큼 넓죠. 이 방도 샤시랑 도배 마루, 조명 다 바뀔 예정입니다. 깨끗한 듯 하지만 세월의 흔적을 피해갈 수 없어 보일러 변색된 것 좀 보세요. 이번에 보일러도 다 교체를 할 예정입니다. 안방과 작은 방 창이 남향 베란다와 연결이 되는데요. 샤시는 전체 교체를, 이 빨간 벽돌은 살리고 타일 시공만 새로 할 예정이에요. 베란다가 거의 8m예요. 엄청 길어서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 분리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시 나와서 이 문도 굉장히 낡아가지고 교체를 할 예정이에요. 문틀, 문턱 전체 다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문 교체를 할 때 가능하면 화장실 이 문턱을 조금 낮추고, 이 천장에 지금 환풍기가 안 달려 있어요. 그래서 환풍구 설치도 새로 하려고 합니다. 영상에서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 화장실이 좀 좁고 긴 편이라서 구조 변경은 쉽지 않을 것 같아서 그냥 두려고 합니다. 대신에 일반 화장실들보다 창이 커서 참 마음에 들어요. 화장실 옆에 방으로 오면 저 문으로 베란다가 연결이 되고요. 안방을 제외하고는 다른 방들은 다 작은 편이에요. 베란다가 요만큼이라도 확장이 되었다면 더 좋을 텐데 그게 좀 아쉽습니다. 예산이 좀 남으면 보일러 장을 하나 짜서 이걸 가리고 싶어요.
타일 컬러는 아직 미정인데요. 이 샤시 안전바를 다 창밖으로 뺄 거라서 베란다도 큰 변화가 생길 듯 합니다. 이런 콘센트도 전체 교체를 하려고 했는데 교체된 지 얼마 안 됐는지 너무 멀쩡해가지고 이것도 그냥 깨끗이 닦아서 쓰기로 했어요. 그리고 여기가 대망의 부엌. 싱크대가 생각보다 멀쩡해서 이것도 시트지 리폼으로 그냥 쓸까 했는데 이렇게 디귿자로 변경을 하고 이쪽에 식탁을 놓을까 합니다. 냉장고 둘 곳이 이쪽 창가밖에 없어가지고 그 동선이 너무 길어지더라고요. 이쪽에 냉장고장을 짜서 냉장고가 들어갈 수 있게 하고 상부장은 이렇게 기역자로 놓을 예정입니다. 돌아서 이쪽은 작은 방 2. 이 작은 방은 문제가 있었던 게 여기가 결로 때문에 곰팡이가 잘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쪽 벽에만이라도 단열 시공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 방이 사이즈가 작아서 약간 팬트리 겸 창고방처럼 쓰게 될 것 같아요. 제습기를 항상 틀어줘야지. 이 방도 창문, 조명 다 교체할 거고 벽지, 강마루 시공 들어갈 예정입니다. 작지만 또 아는 집의 비포, 애프터가 정말 기대가 됩니다. 생각보다 넓으네. 넘나요? 그러네요. 네. 성수 듣고 되게 좁을 거라 생각했는데 아이고 되게 오래됐구나. 전 조금 안 됐어요. 외부 샤시부터 말씀드리자면 네, 어떤 말씀? 전체 여기 베란다랑 뒤에 베란다 또 있어요. 상위 통유리 정도의 큰데 요거. 샤시를 전체 다 교체하고 싶거든요. 근데 일단 여기도 알루미늄이고 여기 내창도 알루미늄의 내창이어가지고 굳이 이중창을 여기도 안 해도 될 것 같아서 여기는 그냥 단창으로 할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확장 안 하시고요. 확장을 하고 싶은데 너무 큰 공사가 될까 비용이 봐. 커질까봐. 네, 단열 문제도 있고 해서 고민은 하고 있어요. 차라리 이걸 이중창하고 그냥 확장하는 게 나을 것 확장하면 같은데. 어느 정도 비용이 나와요? 거실 확장은 근데 샤시가 일단 다 교체되어야 돼갖고 네. 요 샤시만 이중창 하시면 거의 종류가 많은데 중간 단계 정도 하면 이런 것만 하나 하려고 해도 샤시 값만 180만 원 가까이 이 나와요. 한 장을 얼마냐? 그렇죠. 그러니까 뭐 좋은 거 LG 거 이런 것들은 좀 비싸고 네. 그냥 뭐 KCC가 그 다음 건데 네. 레벨은 같은데 그보다 가격을 싸야 되죠. KCC가. KCC나 예림, 영림. 예림 영림 하면 이제 KCC보다 좀 더 싸고. 그러면 180 정도. 그쵸. 1군이 LG, KCC. 2군이 뭐 보통 이제 지금 말하는 예림, 영림, 뭐 재현하는 창 이런 것들 있죠. 근데 그 위에 것들은 이제 시스템 창들이고 그렇게까지는 안 되고 이중창만 하셔도 지금 어느 정도 예산 갖고 하시려고 하시는 거세요? 그게 또 빠질 수도 있어요. 네. 내가 어느 정도 쓰겠다. 전제 하에 한 2,400만 원? 네, 2,400만. 싱크대까지 다 해서. 예술 너무 잡히시고 싶다. 그래요. 보통 저희가 하면 화장실이 하나죠. 네. 하나. 기본적으로 샤시 하시면 샤시는 지금 다른 데는 일단 얘기를 해보세요. 여기랑 네. 여기 거실. 거실. 그리고 1790. 키가 샤발 2060, 네. 2070, 2070보다 단데. 네,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저희 집 비포 모습과 견적내는 모습을 짧게 보여드렸는데요. 제가 견적을 낼 때 이렇게 할 걸 하는 아쉬운 점이 몇 가지가 있었어요. 그 중에 한 가지가 업체에서 견적을 이제 보러 와주실 때마다 실측을 할 필요가 없게 내가 우리 집 도면을 미리 준비를 해가지고 그때그때 드렸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업체마다 다르지만 진짜 꼼꼼하게 벽 두께까지 실측을 하는 분도 계셨고 어떤 분은 샤시 이 집이 비어 있으니까 샤시 정도는 샤시 사장님이 직접 오셔서 실측하시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적도 있거든요. 그래서 업체마다 물론 다르지만 집 도면을 미리 준비를 해드렸으면 그 실측하는 시간도 꽤 걸리는데 그 부분을 조금 줄일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리고 내가 하고자 하는 공사가 어디까지인지를 좀 확실하게 정해서 똑부러지게 업체에게 끌려가지 않는 것도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끌려간 스타일인데 사실 저는 거실 확장 공사가 하고 싶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안 될 것 같아가지고 확장 공사는 아예 넣지 않았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어느 한 디자인 업체에서 거실 확장은 안 하시냐라고 해서 아마도 이 벽이 내력벽이라서 철거가 힘들 것 같다. 그래서 확장을 하기 힘들 것 같다. 그랬더니 그래도 확장을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확장 비용이 얼마나 드냐 이렇게 여쭤보니까 저는 한 솔직히 5,600만 원 들 줄 알았어요. 거실 확장하는데. 왜냐면 밑에 배관도 깔아야 되고 하니까 목공도 쳐야 되고 하니까 되게 돈이 많이 들 줄 알았거든요. 근데 한 200만 원 정도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로 이제 다른 업체들한테도 이제 견적을 좀 요청을 드릴 때 거실 확장을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어떤 업체는 70만 원, 어떤 업체는 180만 원 이런 식으로 업체마다 또 금액이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공사의 범위까지 딱 정해놓고 업체에 휘둘리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 저는 그것 때문에 결국은 물론 원래 거실 공사를 하고 싶었지만 그것 때문에 거실 확장 비용이 더 늘어난 셈이거든요. 그리고 리모델링을 하다 보면 절대 포기하지 못하는 게 한 가지씩은 있잖아요. 저한테는 그게 디귿자 싱크대였는데요. 지금 집이 약간의 기역자 싱크대지만 냉장고를 둘 곳이 없어가지고 동선이 굉장히 길어지는 거예요. 저는 요리를 할 때 이렇게 동선이 길어지면 불편할 것 같고 그 싱크대 앞쪽에 죽은 공간들이 좀 아깝다고 느껴져가지고 여기를 좀 살리고 싶다. 그러려면 디귿자 싱크대를 시공을 해야 하고 디귿자 싱크대가 아닌 기역자 싱크대나 일자 싱크대를 할 거면 굳이 지금의 이 멀쩡한 싱크대를 버리는 게 좀 아깝다. 그래서 난 디귿자 싱크대가 아니면 지금 싱크대를 쓸 거다. 이렇게 해서 디귿자 싱크대를 시공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천차만별이더라고요. 같은 도면을 들여도 어떤 데는 막 420만 원, 어떤 데는 260만 원, 그리고 이게 사제냐 또 브랜드냐에 따라서도 다르겠지만 거의 160만 원 차이가 나고 내가 정말 디귿자 싱크대를 포기하지 못하겠는데 금액이 안 맞는다 이러면 이제 브랜드 싱크대는 불가능하겠죠. 사제 싱크대로 해야겠죠. 홍씨 같은 경우도 강마루가 그 포기하지 못하는 것 중에 한 가지였는데요. 사실 저희는 전체 다 데코 타일을 하려고 했어요. 근데 제가 옛날에 살던 원룸들이 거의 다 데코 타일 시공이 되어 있었는데 바닥 틈 사이에 끼는 먼지들이 정말 싫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는 집이 강마루고 지금 시공되어 있는 거가 강화마루예요. 강화마루는 아무래도 좀 끼덕끼덕거리는 게 있었고 저는 그거는 좀 싫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사는 집의 강마루 느낌이 너무 좋아서 홍씨랑 저랑 강마루 시공을 하자 이렇게 타협을 받고 원래는 거실과 주방 쪽만 이제 강마루가 들어가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좀 문턱도 없애고 좀 확장된 느낌을 주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면 방도 다 강마루 시공이 되어야겠다. 그래 어차피 하는 거 그냥 좀 돈 더 들이자 해가지고 강마루 시공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디귿자 싱크대랑 강마루를 이제 포기를 못하겠다 싶으니까 다른 거에서 포기를 해야 되는 게 생기는 거죠. 그래서 실크 벽지 대신에 합지 벽지를 하기로 한 거고 그런 게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견적을 낼 때 이렇게 앞에 말씀드렸던 3가지 기억하시면서 견적을 좀 받으시면 후회 없이 견적을 받으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견적 받으면서 굉장히 놀랐던 부분이 있는데요. 같은 그 브랜드여도 업체마다 견적 금액이 다 다르더라고요. 뭐 예를 들어 샤시를 전체 교체한다고 했을 때 어느 업체는 그 샤시를 전체에 1,000만 원, 1,100만 원까지 불렀고요. 어느 업체는 750만 원까지 불렀어요. 이게 두 개 다 사다리차 장비대 포함 가격인데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지? 생각해보면 이 1,000만 원 넘게 부른 곳은 이윤이 120만 원으로 딱 정해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 업체는 샤시 비용에 이윤을 녹였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합지 벽지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어느 곳은 80만 원, 어느 곳은 150만 원, 160만 원 이렇게 좀 가격이 거의 2배씩 차이가 났는데요. 아무래도 80만 원짜리 벽지는 정말 딱 임대용, 처음 보기에만 좋은 그런 벽지였을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가격을 올린다 쳐도 150만 원까지 합지 벽지가 할 건가? 어디는 실크 벽지로도 그 금액을 부른 데가 있었거든요. 그런 생각이 들다 보니까 같은 브랜드여도 금액이 업체마다 다르구나. 어디가 여기서 뻥튀기를 했는지가 보이는구나. 그래서 이왕이면 벽지든 뭐 마루든 자재들을 조금 더 공부를 하고 가시고 시세를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도 처음에 아무 지식도 없던 상태에서 하려니까 조금 막막해서 우리 그러면 타일 가게를 가서 타일 가격이라도 한번 알아보자 해서 갔어요. 제주도에 KS 타일 총판이라고 독일유하고 타일 같은 거 파는 엄청 크게 파는 곳이 있는데 거기를 갔더니 독이랑 뭐 세면대 이런 것들 원가들도 알 수 있었고 그리고 타일 원가들도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싸구나. 이 업체에서 얼만큼 부풀렸는지가 눈에 들어오는구나. 그때서야 좀 한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업체의 견적을 받으면 받을수록 어디가 합당한 금액인지 좀 눈에 들어오는 것 같아요. 저도 처음 견적을 받았던 그때는 정말 아무 지식이 없어가지고 그냥 그러면 그런가 보다 저러면 저런가 보다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거의 10군데 넘게 견적을 받아본 결과 여기가 이게 좀 부족하네, 여기는 이걸 좀 잘할 것 같네, 이런 생각이 머릿속에 들어오고 어느 정도 이제 인테리어에 대한 지식도 공부를 좀 해가지고 넣어놓고 있다 보니까 눈탱이는 안 맞겠구나, 그런 생각이 살짝 듭니다. 그래서 저희도 아직 견적을 받고 기다리는 중이에요. 그래서 견적이 안 온 곳도 있어서 업체 선정을 하지 못했지만 우리가 업체 선정을 하게 되면 이런 기준으로 업체를 선정을 하자라고 체크 포인트를 몇 가지 정해준 게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가 사업자 등록이랑 건설업 등록, 그 두 가지고요. 그리고 사무실이 실제 실존을 하는 곳인지, 정말 명함에만 주소가 딸랑 적혀 있는 곳인지 그걸 좀 확인을 해보자 싶었고, 그리고 그 포트폴리오도 정말 중요하잖아요. 이 포트폴리오가 정말 이 업체에서 진행을 한 건지 확인을 할 방법은 정말 공개된 공식 사이트, 블로그나 인스타그램 같은데 올리는 게 가장 그래도 그나마 믿을만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왜냐하면 제가 당근마켓에서도 견적을 받아봤고, 그리고 맘카페에서도 추천을 받아서 견적을 받아봤고, 지인 추천, 그리고 또 검색, 이렇게 네 가지로 저희가 업체를 선정을 해가지고 견적을 받았는데요. 그 업체 중에 특히 당근마켓에서 선정을 했던 곳은 사무실이 없는 곳이 좀 많더라고요. 사무실이 없으면 아무래도 조금 위험할 것 같아서 거르자라고 했고, 포트폴리오도 직접 한 거라고 보내주는데 이게 직접 한 건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 한 거를 저희한테 그냥 자기가 했다는 걸로 보여주는 건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혹시 공개된 사이트가 있는지 물어보고 명함도 달라고 요청을 드렸는데도 안 주는 곳은 그냥 걸러버렸어요. 홍씨는 또 그러더라고요. 주변에 이제 리모델링을 진행했던 지인분들한테 추천을 받는 것도 좋지만 아무래도 저희도 받아보니까 그분이 생각하는 그 기준과 저희가 생각하는 기준이 좀 다를 수 있잖아요. 사람마다 그건 다 다르니까요. 그게 퀄리티가 됐든 금액이 됐든. 그래서 많은 방법으로 최대한 많은 업체의 견적을 받아보고 비교를 해보는 게 가장 좋은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금액을 저렴하게 하고 싶으면 직영공사를 하는 게 맞는데 사실 직영공사라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일단은 내가 인테리어에 대한 리모델링에 대한 지식도 해박해야 하고, 그리고 내가 이 현장에 와서 감리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있어야 하고, 그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내가 리모델링 초짜라면 관리 감독하기가 어려울 거고, 그리고 만약에 하자가 발생을 하게 된다면 하자 발생 시에 어느 공정에서 이거를 책임을 물을 것인가, 그게 되게 애매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래, 내가 돈을 왜 벌겠어 라는 마음으로 턴키를 하기로 했고요. 도급공사도 괜찮은 업체를 만나면 직영공사만큼 저렴하게 하고 거기에 이제 이윤만 더해지는 식으로 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도급공사로 진행을 하기로 했으니까 일단 무조건 발품을 많이 팔자라는 생각에 10군데 넘게 견적을 받아봤고요. 저희도 아무리 직영이 아니더라도 시공 관련해서 공부를 진짜 많이 해야 나중에 하자 발생하는 것도 적고, 그리고 꼼꼼하게 요청을 드려야지 또 그만큼 꼼꼼하게 신경을 써주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전혀 생각지 않았던 업체인데 그냥 견적만 한번 받아보자 라고 한 업체에서 생각지 못한 지식을 전해드릴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면 견적은 많이 받아보시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진짜 아는 게 힘이라고 눈탱이 맞기 싫으면 공부하라고 합니다. 저희도 아직 업체 선정이 안 됐고 앞으로 이제 시작이겠지만 제 리모델링 이야기를 이렇게 짧게 영상으로 정리를 해서 올려드릴 테니까요. 궁금하신 거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업체 선정되고 그분께 한번 다 물어봐 드릴 테니까 댓글도 남겨주세요. 그럼 우린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늘도 행복한 오늘 되세요. 안녕!